반갑습니다. 읽어볼래? 폴레입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for family 그런 추석 명절 추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글 브릿지에서의 삶을, 그리고 할머니의, 모지스 할머니의 마지막 삶의 정리들을 어떻게 좀 기록하셨는지 그림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읽어볼래? 볼래? 이글 브릿지에서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쁜 그림을 좋아합니다. 예쁘지 않다면 뭐하러 그림을 그리겠어요? 네, 정말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들은 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림들이 굉장히 다정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고 자연과 인간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예전의 추억들을 되살리게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 읽어볼게요. 이글 브릿지는 작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홀로 남았네요. 이제 모두 흩어져 떠나갔다네. 몇몇은 결혼했고 몇몇은 죽었네. 헨리 롱펠로의 시 계단 위에 오래된 시계의 한 구절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어요. 옛날에는 마을의 다리들이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면 다리에서 다리까지의 단위로 길을 물었죠. 지붕이 달린 다리도 많았는데 목재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서 썩는 속도를 늦추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거센 물살 위에 다리를 짓기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다리들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네요. 한때 화이트하우스 브릿지라고 불리다가 훗날 후식 브릿지로 불렸던 뉴욕주에서 가장 긴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리에 이렇게 지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철제나 이런 걸로 짓는 것보다 목재로 지어졌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목재는 언젠간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식을 좀 썩는 걸 빨리 하는 걸 막고자 이렇게 지붕을 지었던 그런 다리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렀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고 추억을 되새기게 되는 그런 다리들이겠네요. 이글 브릿지라는 이름은 이 동네에 있는 다리 한쪽 끝에 커다란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일랜드계 남자가 이글 브릿지 근방에서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이곳을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는 독수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는 그만 이글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죠. 하지만 커다란 새였다는 건 기억하고 있었고, 커다란 새라면 당연히 매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매가 그려져 있는 다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대요. 그래서 그 일 이후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그 다리를 이글 브릿지가 아니라 매가 그려진 다리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동네마다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어디는 이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일랜드에는 독수리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장에서는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달라지는 거라곤 계절밖에 없지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는 옷을 갈아입고 불을 지피고 찻물을 끓인 다음 닭장으로 나가 닭들에게 모이와 물을 주고 들어와 아침 식사를 차리고 일꾼들을 식탁으로 불러모읍니다. 그때쯤 남자들이 우유를 짜고 말들을 빗질하고 먹여서 일시킬 준비를 마칩니다. 커피와 팬케이크가 준비되고 모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대여섯 시간을 내리 밭에 나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요. 집에서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까지 다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우유를 짭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집에서는 성경 한 장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지요. 되게 머리에 그림처럼 옛날 동화책 보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단순하고 규칙적이지만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적인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월요일엔 빨래를 했고, 화요일엔 다림질과 수선을 했고, 수요일은 빵을 굽고 청소를 했고, 목요일엔 바느질을 했고, 금요일엔 바느질과 더불어 정원이나 화단 가꾸기 같은 잡다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바느질이며 청소며 도배며 페인트 칠이며 모두 직접 하는 검소한 농부들이었지요. 봄에는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받아 시럽과 설탕을 만들었고, 메이플 시럽? 저 집에 샀어요.
한 해 동안 쓸 물비누를 한 통 가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대청소를 할 때가 되고 청소를 끝내기 전에 끈 과일을 수확할 때가 오지요. 그 틈틈이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의 몫이었어요. 대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병치레가 잦기 마련이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의사를 부르지 않고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발달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요즘 우리 분위기가 아프면 집에서 3일은 쉬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약을 먹어야 한다면 당연히 먹어야겠지만 편안하게 쉬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회복의 치유의 가장 큰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인간의 치유력. 봄에 옥수수를 심고 나면 서커스단이 마을을 찾았고 그럴 때면 서커스 구경하라고 남자아이들은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여름 소풍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어른들은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농부들과 농부의 아내들은 박람회에 농작물을 출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또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아, 여기서 그런데 왜 남자아이들만 쉬어주고 여자아이들은 여름 방학까지 기다리라고 그러고 넘나 불공평한 듯 마음에 안 들어요? 어른들이 박람회에 참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농부들을 생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술가 크리에이터라는 거죠. 농작물 크리에이터. 네. 이렇게 비누를 만들고 양떼를 씻기고 하셨나 봐요. 우리 집 아이들은 워낙 개구쟁이라 항상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치기 바빴어요. 릴 자매가 우리 집에서 2, 3주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지간히도 장난을 치면서 놀더군요. 한 번은 토마스가 식탁에서 일어서자마자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을 뿌리더니 곧바로 또 다른 아이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길로 물싸움이 시작되어서 몇 명은 밖에 있는 펍으로 뛰어가 아이의 양동이째로 물을 들이붓기 시작했죠. 몇 사람은 위층으로 피해 올라가서 창문에서 물을 뿌렸어요. 창문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거의 익사 직전까지 물을 뿌려댔어요. 와, 대단합니다. 물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밖에 있는 아이들도 창문 안으로 연신물을 퍼부어대는 바람에 물이 계단을 타고 식당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릴자매 중 한 명이 내게 말하더군요. 만약 자기네 집 같았다면 절대로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나게 놀 수 있을 때 놀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일들이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되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은 항상 떠들썩하고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하고 똑같아서 그 틈에 섞여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이들을 억압시키면 시킬수록 사실 나중에 그게 또 크게 빵 터져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이 때 해야 할 일들, 그 나이 때 발산해야 할 에너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좀 편안하게 온전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나중에 부모가 더 편한 길이지 않나, 아이들도 더 행복한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모로 지금보다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해 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일 수도 있지만 편리해진 만큼 또 굉장히 바쁘게 멀티로 요즘 원작 가지고 살기 어렵죠. 네, 여러 가지로 바빠진 요즘 현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림을 한번 보고 갈게요. 저는 이 그림 정말 좋더라고요. 그림이 쉬고 있구나, 편안하다, 즐겁다, 다정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 푸릇푸릇 초록초록 따뜻한 그림입니다. 그 시절 나는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온 가족의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하는 날이 돌아오면 오래전 학교 교재에서 읽었던 시를 떠올리곤 했죠. 월요일은 빨래의 날, 빨래를 널었는데 바람이 줄 흔들어 빨래가 날아가네. 윗도리와 속치마 마녀처럼 날아가고 아끼던 바지마저 저만치 날아가네. 날아가는 내 바지 붙잡기엔 늦었네. 인프가 입었는지 가랑이에 구멍 났네. 어린 시절 우리는 월요일마다 아침 일찍부터 나무 빨래통 2개와 받침대, 빨래판, 빨래를 넣고 망이질 하는 통, 양동이 2개를 지하실에서 내어왔고 그 물건들이 그 시절 우리의 세탁기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샘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지만 길어올 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꾀를 부리지 않으면 11시가 되기 전에 눈처럼 하얗게 빨아서 너른 빨래가 바람에 팔락거렸지요.
음. 야, 요즘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쓰던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 세탁기를 살 예정인데 세상에 세탁기가 없다가 며칠 없어 보니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세탁기 덕에 편하게 살고 있었는지 좀 깨닫게 됐어요. 냉장고라곤 아주 깊은 우물밖에 없었는데 버터나 버터를 만들 크림처럼 상하기 쉬운 음식은 커다란 바구니나 양철통에 넣어서 밧줄이나 쇠사슬에 매달아 우물 안에 내려 두었습니다. 하얀 빨래가 바람에 팔락팔락입니다. 뼈건을 갖게 된 이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나가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나는 여자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일하는데 목소리를 못 내서야 되겠습니까? 남자보다 일을 잘하는 여자도 얼마든지 있고요. 여자가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고 해도 가정을 돌보는 것에 관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하죠. 투표권을 갖게 된 이후 여성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된 허드렛일도 예전보다 줄었죠. 교육을 받고 투표를 함으로써 자녀들의 학교 문제에도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집안 일에서는 손을 떼야겠죠. 둘 다 잘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말 깨어 있으시고 공평하신 우리 모지스 할머니 좋아해요? 한 번은 거실을 도배하고 있는데 벽난로 덮개에 바를 벽지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덮개에 종이를 한 장 붙이고는 우선 단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양쪽에 커다란 나무를 한 그릇씩 그려 넣었어요. 호수가 있는 풍경을 배경으로 그렸는데 햇빛에 물든 것처럼 보이도록 아주 환한 노란색으로 호수를 칠했습니다. 앞쪽에 빈 공간은 무성한 덤불로 채웠어요. 페인트 붓으로 그렸지요. 효의 아내 도로시의 할아버지가 내 그림을 보더니 아름답군요. 지금껏 내가 본 그림 중 제일 좋네요. 행여 망가지지 않게 간수 잘하시길 이라고 하시며 혀를 내둘렀답니다. 에요? 3, 4년 정도 쓰다가 거실 도배를 새로 할 때 내 그림 위에도 벽지를 발랐습니다. 몇 해 전 거실 도배를 다시 하는데 도로시가 내 그림을 기억하고 벽난로 덮개에 바른 벽지를 떼어냈는데 그림의 색이 조금 바랬더군요. 그게 바로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1927년 1월 15일은 날씨가 무척 나빴어요. 눈보라가 거세게 불었죠. 10시쯤 나무를 하러 간 토마스가 땔감을 꽤 들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당신 어디 아파요? 내가 물었어요. 그때 토마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아니요, 근데 너무 춥네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불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어요. 내가 생강차를 좀 가져올게요. 부추도 벗고요. 내가 말했어요. 마침 난로에 불을 잘 피워 두었거든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토마스는 난로 연통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토마스는 먼저 침대에 앉았다가 들어 눕고는 부추를 벗었습니다. 부추를 벽에 붙여놓으며 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이렇게 무거운 부츠를 매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신 이렇게 무거운 부츠 신지 말아요. 사람이 신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운 부츠란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스는 그 길로 잠이 들었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3시간을 그렇게 잤습니다. 나는 빵을 만드는 중이어서 오븐에 넣기 전에 반죽을 마무리를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토마스가 입고 있던 양털 체크무늬 옷이 너무 더러워서 내려가는 길에 옷을 가져가 빨았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토마스에게 먹고 싶은 게 없는지 물었더니 토마스가 없다면서 차에 설탕을 넣어달라고 아까 마신 차는 너무 쓰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마 내가 부엌에 1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빵을 도로시에게 맡기고 차와 램프를 방으로 가져왔어요. 4시쯤 되었을까? 제법 어두웠어요. 여보, 차 들어요. 갈아입을 깨끗한 옷도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어요. 그러자 토마스가 말했어요. 어둡네요. 맞아요. 오늘 종일 어두웠어요. 내가 말했어요. 램프를 내려놓고 불을 붙이는 순간 토마스가 살에 들린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게 그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겁이 더럭 나서 그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지금 내가 불을 밝혀요. 때마침 휴가 땔감을 가지러 가는 소리를 듣고 빨리 와보라고 불렀어요.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휴가 말하며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으로 달려가 폴스의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요.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토마스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내가 토마스를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휴가 집을 떠났는지 묻고 나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로이드와 프로스트가 곧 도착했어요. 의사는 지금 외출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올 거라고 했어요. 모두가 모이자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기도 곧바로 왔어도 살릴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협심증이었다고 했어요. 토마스는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도 그해 가을 아주 이상한 말들을 했지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당신은 안 죽어요. 당신이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죽는 건 정말 두렵지 않지만 당신 혼자 여기 두고 나 먼저 가느니 차라리 당신이 설원 아래 묻혀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겠어요. 그 말을 받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도 혼자 잘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혼자가 된다면 그때와는 다를 거예요. 만약에 이승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을 보살필 거예요. 마치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리란 걸 아는 사람처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지스 할머니의 평생 짝꿍이셨던 토마스 모지스가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한평생을 함께한 나의 반려자가 내 곁에 어느 순간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제가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모지스 할머니의 의연함과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 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구절입니다. 나는 늘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기껏해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쓸 조그만 그림이 고작이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 토마스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죽기 몇 주 전 어느 날 해가 저문 뒤 토마스가 들어와 내게 물었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여동생이 그린 그림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아마 여동생일 거라고 대답했어요. 저 그림 참 좋네. 난로 뒤에 있는 저 그림. 나는 그제야 토마스가 말하는 그림이 에드워드에게 주려고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목은 울타리여 파란 옷 입은 소년이었지요. 별로 잘 그린 그림은 아닌걸요. 내가 말했어요. 아니, 아주 잘 그렸어요. 토마스가 말하더군요. 그날부터 마지막 몇 주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토마스가 내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그림을 참 좋아해 주었어요. 뭔가 되게 가슴이 슬프다. 속상해요. 나는 미신을 믿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잘 모르다가도 막상 붓을 잡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건 토마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늘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이가 돌아와 날 돌봐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 경우엔 노년에 접어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림을 조금씩 그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한 번은 여동생 셀레스티아가 놀러와서 내 털실 그림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털실로 그림을 수놓는 것보단 물감으로 그리는 게 더 예쁘고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동생 말대로 했어요. 소일거리 삼아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술을 놓는 일이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내기는 다 똑같았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제법 많아졌을 때 누군가가 후시풀스의 토마스 잡화점에 그림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축제에서 과일 통조림이나 라즈베리 잼과 함께 그림들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과일 통조림과 잼으로는 상을 탔는데 그림으로는 한 번도 상을 타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왔다는 루이스 제이 칼도어라는 수집가가 후시풀스 마을을 지나는 길에 내 그림들을 구매했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케임브리지가에 사는 에나메린 모지스 할머니가 그렸다고 하더래요. 그날 저녁 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도로시가 말하기를 어머님이 집에 계셨으면 그림을 전부 다 팔 수 있었을 텐데 좀 전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어머니 그림이 보고 싶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온대요. 그림이 몇 점이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며느리는 내게 그림이 10점 정도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들을 그렸고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몇 점 되지도 않는데다 대부분은 털실로 술을 놓은 것이었죠. 그러다가 해가 뜰 무렵 언젠가 대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찾은 캔버스 틀에 그리다 말았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죠. 제법 큰 그림이라 틀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림을 2등분해서 2점의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칼도시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약속대로 10점의 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일부러 신경을 썼던 거였어요. 대단하시죠?
칼도우는 내가 그림을 반으로 잘랐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나도록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언젠가 왜 가장 잘 그린 그림을 반으로 잘랐냐고 내게 묻더군요. 나는 스코틀랜드 민족 특유의 알뜰함이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칼도어는 내가 그림을 더 그리길 바랬어요. 몇 번이고 찾아와 내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는 내 그림들을 뉴욕시로 가지고 가서 갤러리에 전시했고 그중 3점은 어쩌다 보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까지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 10월 웨스트 57번가의 갤러리 세인트 에티엔에서 나의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노인들이 나의 전시회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년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어떤 롤모델이 될 만한 어르신들이 많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어떠한 나의 삶과는 또 다른 또는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어떤 롤모델이 돼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림 그리는 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아주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그림을 완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게 급한 마음이 사실 들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작품을 작가가 아무리 주제가 뭐 평안, 뭐 느림, 뭐 이런 거이더라도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작가가 매우 바쁘게 급하게 뭐 격정적으로 그렸다고 하면 과연 그 느낌이 거기서 다 살 것인가. 그런데 저는 할머니 그림을 이렇게 모지스 할머니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차분히 천천히 정말 꼼꼼하게 그리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정말로 작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미 늦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이거든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 말이에요. 진 헐리가 인터뷰를 참 친절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더군요. 인터뷰를 여러 차례 연습했는데 난 그쪽 방면으로는 영 재주가 없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림들을 가장 좋아하냐는 첫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쁜 그림들을 좋아합니다. 예쁘지 않다면 뭐하러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뭘 그리며 예쁠지 열심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리지요. 옛날 풍경들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오래된 건물, 다리, 여인수, 옛날식 주택 같은 것들이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지요. 나는 항상 기억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나의 공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진 헐리가 유명해지니 기분이 어떤지, 내 그림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더군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명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요. 그보단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데 애리조나주에 사는 소녀딸이 나를 놀리더라고요. 빗자루가 아닌 붓자루를 타고 전국을 날아다니면 마귀 할멈이라고요. 방송이 끝난 뒤 우리는 다과를 들었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이 얼마나 허전하던지.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꼬꼬꼬꼬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은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 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지는 못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남에게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도시 한 귀퉁이에 방을 하나 구해서 팬케이크라도 구워 팔겠어요. 오직 팬케이크와 시럽뿐이겠지만요. 간단한 아침 식사처럼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늙음하게 찾아온 유명세나 언론의 관심에 신경 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오래전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들려준 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에나멜이야, 내가 어젯밤에 네 꿈을 꾸었단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나쁜 꿈이었어요? 내가 물었지요. 그야 어떤 미래가 펼쳐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꿈은 우리의 앞날에 그림자를 들이운단다. 아버지의 꿈에 내가 널찍한 홀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더랍니다. 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돌아보니 에나멜이 네가 남자들의 어깨를 밟으면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니? 내게 손을 흔들면서 남자들 어깨를 번갈아 밟으면서 다가왔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후 요 몇 년 사이 그 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엄마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납니다.
러셀, 남자들 어깨 받고 걸어다니는 애나메리가 그렇게 근사해 보이던가요? 어머니는 꿈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알고 있었지요. 아니면 정말 그 꿈이 나의 앞날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걸까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16살 때가 내 나이를 가장 실감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사이드 부부를 떠날 무렵 나는 성숙했고 평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늙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손주 11명과 중손주 17명을 둔 할미이지만요. 참 많이도 두었네요.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나의 아버지가 화덕을 좋아하셨듯이 나도 철제 난로를 좋아했고 지금은 그것들이 가스와 전기 레인지로 바뀌었지요. 젊은 세대가 나이를 먹고 앞으로 100년이 더 흐르면 후대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원시인으로 보여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달랐어요. 지금보다 여러모로 더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해 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은골무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 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글을 번역하고 옮겨주신 류승경님의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할게요. 불행한 세상에 사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반대가 아니에요. 평범한 세상에 사는 불행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불행한데 거기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류승경 님의 말씀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76세에 붓을 든 그녀가 그림을 그린 지 5년 만에 단독 전시로 데뷔하자 언론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시골 농장에서 정겨운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에게 열광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출연부터 시작해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타임지 커버를 장식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죠. 그녀의 재치 있는 입담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장수 비결에 대한 질문에는 나이 값을 안 하면 된다고 답하는가 하며 요즘은 100살까지 안 살면 명함도 못 내미니 꼭 100살까지 살 거다 하며 농을 치는 이 유쾌한 할머니가 사랑받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금세 즐겁고 활기찬 노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급기야 그림 그리기가 노년층에 적극적으로 권장되기까지 했습니다. 1952년 92세의 나이로 출간한 이 책 그랜드마 모지스 My Life's History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그녀의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정의 커튼이며 그릇이며 온갖 생활용품에 녹아들었고 아기자기한 겨울 풍경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는 1억여 장이나 팔려 나갔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도 백악관에 걸려 있지요. 그야말로 1940에서 1950년대 미국을 휩쓴 하나의 상업적,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질수록 미국 하단과 평단에서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호의적이었던 평론가들도 작품의 상업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등을 돌렸죠. 모지스 할머니의 작품이 미국을 대표하는 미술로 홍보된 탓에 화단이 내세운 추상표현주의가 뒤로 밀려났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결국 그녀의 작품은 미국 대다수의 인류 미술관에 전시되지 못한 채 B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시대 미술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민속미술이 부흥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지스 할머니 본인은 세간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한들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시도 손을 놀리지 못해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죠. 일주일에 73kg씩 손수 버터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듯 살던 동네는 물론 인근 고급 리조트까지 물건을 댈 정도로 대량의 감자칩을 튀겨냈듯 말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그 바지런한 손으로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득한 미지의 세계로 날 잡아 끄는 걸 그리기 좋아해요.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전경은 물론 배경까지 디테일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런 화풍 때문에 할머니의 그림은 네모나 조각들을 이어붙인 퀼트에 비유되기도 하죠. 색을 쓰는 방법은 자수를 닮았고요. 물감을 섞어 쓰지 않고 마치 여러 색의 털실을 나란히 수놓는 것처럼 여러 물감을 나란히 칠합니다. 창밖 풍경을 관찰하고 또 관찰해 그림을 그린다는 그녀는 계절별로, 시간별로 바뀌는 자연의 색감을 종이로 생생하게 옮겨내죠. 그녀의 그림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실험 만들기에는 눈이 소복이 쌓인 숲에서 단풍나무 수액을 밟던 어린 시절 추억이, 오래된 오크 양동이에는 그 시절 유행한 노랫말과 마을 전설이, 추수에는 노동과 놀이가, 뉴 잉글랜드 농민들의 풍습이, 베닝턴 전투에는 조상들이 참전한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가 살아 숨쉽니다. 책 첫머리에 나오듯 추억은 화가입니다. 그녀의 그림은 장장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미국의 이야기를 오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미국인들에게 전통과 뿌리를 환기시켰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 그녀의 그림을 보면 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지스 할머니의 작품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곳곳에 전시되었고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울림을 주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의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느 기사의 표현을 빌려봅니다. 불행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깊게 와닿을 것이다.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있는 몇 분 동안만이라도 행복한 세상에 대한 그녀의 기억을 만끽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번역 과정이 노동이 아니라 휴식이 될 수 있게 해준 모지스 할머니, 그녀에게 가장 큰 감사 인사를 올리며 마칩니다. 류승경. 모지스 할머니의 101세라는 삶, 76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다정한 그림과 삶의 이야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우리 할머니가 남기신 말로 마무리할게요.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시련이 있긴 했지만 그저 훌훌 털어버렸죠. 비 오기 전에 시작했는데 빗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으로 만나러 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 읽어볼래 벌레였습니다. 와.